이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나섰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한일 정상이 2달 만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안보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 강화, 강조하는 내용 등의 공동 설명이 발표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데 합의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이라든지 이런 그 과거사 문제에서 가로막혀가지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이제 한일 관계의 현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은 어제를 계기로 재개된 한일 셔틀 외교를 통해서 양국 관계를 상생 협력해야 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요. 상생 협력 시스템 구축의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113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문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해 가야 한다 하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여기에는 이제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대표되는 이제 이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두 정상의 어떤 공통된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은 이제 민감한 현안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이 같이 하는 이웃으로 서로를 규정하고요. 또 한일 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양측의 윈윈이라는 두 정상의 판단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로서 이렇게 공동 발표하는 게 1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왜 이렇게 좀 하지 않았던 겁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에 네. 그때 정상회담 문서를 이제 공동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 네네.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이제 처음 이렇게 한 거는 2008년에 이제 그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고 나서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일 관계가 이제 삐걱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이어서 2008년까지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것이고 2015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그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이제 봉합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위안부 합의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컨센서스가 별로 없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도 그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유발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이 한일 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간의 어떤 이런 합의된 부분을 이제 파기하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이제 금연하게 나빠지고 이제 이런 공동 발표도 그동안에 없었다.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앞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방미보다 방위를 먼저 선택한 건 우리 정부가 좀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정상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먼저 공고히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이 한일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그 중에서 한일 관계는 항상 좀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이라든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삐걱거리는데 특히 이제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불협화음을 낸 적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미국에 이제 인식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이제 널려져 있는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죠. 그래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 협정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미일 협력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내 언론의 반응도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미국 방문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으니까 뭐 일본 내 언론들도 상당히 이에서 이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외신들도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례적인 방문 순서가 이번 순방의 특징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안정적인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미일 삼가협력 체계를 재확인하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의 어떤 실용적인 스타일을 보여준다면서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자 협력도 염두에 둔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또 집권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가 원활하다는 점을 미국과의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이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되는 건데 뭐 회담 분위기 조금 예상을 해보자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상당히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좋게 보십니다. 약간의 이제 긴장감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세 협상이 이제 성공리에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세부 협상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사전 조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 조율이 잘 돼서 정상회담이 이제 잘 마무리되면 그 뒤에 바로 이제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찬이 이제 상당히 아주 이제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이것이 아마 가장 큰 난제가 될 텐데 네. 이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존까지 지금까지의 입장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천억 내고 있어요. 네. 100억 달러면 약 14조 원. 지금 거의 한 10배 정도를 더 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워낙 갭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위비 관련 협상을 찾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까다로운 상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조언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2월 18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막 면박을 주고 그랬죠. 네, 옷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만났을 때도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을 이제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외교에서 원래 체면이나 이제 외교적 에티켓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럭비공 스타일의 외교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맞춤형 조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스콧 스나이더 한미 경제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나 한국의 이제 방위비 액수에 대해서 설사 잘못된 수치를 언급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반박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주한미군이 현재 28,500명인데 뭐 4만 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4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틀리게 말하는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팩트체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 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참모들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상대를 모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고 오해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회담장에서 영어 대신 한국어를 계속 써라.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영어를 하다 보면 이제 영어가 능숙하지도 않은 데다가 이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이제 통역 과정을 거치면 이제 생각할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앞서서 이제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 같은 경우도 11가지 이제 트럼프 관련 전략을 전하면서 트럼프와의 회담은 리얼리티 TV 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트럼프에게 아첨은 하되 또 뭐 지나치게 아첨하는 거는 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또 트럼프의 정책이나 동맹을 비난하지 말 것, 그리고 과잉 반응을 경계할 것,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에게도 귀를 기울여라. 뭐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공통점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다뤄지게 될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의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먼저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의 큰 주제는 제가 지난번에 사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 통상 분야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스테빌라이즈 하느냐. 그다음에 또 동맹 관계를 어떻게 현대화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경제 그 통상 분야 안정화, 동맹 현대화, 그리고 이 외에도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이렇게 뭐 세 가지를 꼽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 경제 통상 분야 안정화라는 것은 이제 지난달 31일 타결된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안 조율,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지만 1,500달러 규모의 그 조선협력 펀드 외에는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추가 개방 역시 우리 정부는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동맹 현대화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내볼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안보 청구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 측은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즉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의식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우리 측은 일정 수준의 국방비 인상은 수용하겠지만 나머지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이라는 것은 조선업과 반도체 등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제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어떻게 이제 한미 간의 협력을 이끌어낼지 이제 연관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의해서 이례적으로 강원식 비서실장까지 이제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이제 힘을 보태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강원식 실장의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이제 대통령실 최고의 그 3실장이 모두 미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회담에 정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일본을 건너뛰고 급하게 미국으로 향했던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을 하면서 막판에 이제 조율에 나섰는데요. 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일반적인 반응도 나왔는데 미 국무부에서 안보 분야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위비 협상이나 아니면은 한미 동맹 관련한 어떤 관련 현안들에 좀 이견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사전 조율하기 위해서 이제 외교부 장관이 먼저 이제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을 건너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의제 조율이 안 된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최종 조율 단계라는 점, 그리고 이견이 일부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제 제 이제 분명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아마 미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체적인 안을 내놨겠죠. 근데 여기에 상당히 좀 일부 무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래서 각종 이견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도 갔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오늘 이제 미국으로 이제 바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참고로 2019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이제 당시 아베 일본 총리하고 그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옥수수 270만 톤, 약 8조 원어치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막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이제 옥수수 수출길이 막히자 이것을 이제 일본에 떠넘긴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베 총리는 이제 당황하면서 막 이제 얼버무리고 그랬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아베 당시 총리는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거든요. 이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돌발적으로 발언하고 또 쇼맨십이 상당히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이제 조심하면서 사전에 조율하는 일은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우리 국민 정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국내 정치 상황도 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뭐 탄핵 반대파끼리 결선을 좀 치르게 됐는데요. 뭐 실장님께서 보시기엔 어떤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당장 뭐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들도 포용을 해야 된다. 단합을 강조하고 있고, 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탈당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동훈 후보 측이 이제 상당히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후보 측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인데 한동훈 후보까지 이제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김문수 후보고요.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출당시켜야 된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한동훈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게 최악은 피해야 된다. 이번 최종 결선에 반드시 투표를 해달라. 다만 최악은 피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를 이제 내민 것으로 이제 풀이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측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명도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이번에 결선에서 20%가 이제 여론조사가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고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지명도가 높고 장동혁 후보는 아무래도 지명도가 그에 대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2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장동혁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 탄핵 반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협치가 좀 잘 이루어질까요? 뭐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내란에 대해서 뭐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으면은 악수하지 않겠다. 네. 나는 사람과 악수한다. 뭐 이런 강경 노선을 좀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8.15 행사에서도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원내대표하고 뭐 냉랭한 어떤 시선을 주고받았고 악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성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당을 신청하면 복당을 받아주겠다 이런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게 또 장동혁 후보 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좀 유화책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는 전망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야당 대표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여야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여야 대표 이제 회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도 어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이런 행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당 절대 의사를 가지는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악수를 거부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불통 이미지가 이제 강해질 수가 있고 또 여당이 너무 이제 독선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이런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 내외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지적도 일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틀 뒤죠. 이제 결선 투표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